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주 9월 11일 기자회견을 가졌죠. 여기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8월 15일 KBS 9시 뉴스에서 보도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취임 2달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가 63, 잘못하고 있다는 27%로 나타났죠. 하지만 지금은 허니문 기간입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대선 공약들을 이행하고 이러한 긍정평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5년간 이재명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은 높고 또 건너야 할 강은 깊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취임 100일 기획 오늘도 이어갑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시민 인터뷰, 또 미국과 일본의 현지 평가, 또 전문가 인터뷰, 패널 토론 등을 통해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9월 20일 토요일 정관영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황서희 씨. 네, 오늘 고속도로 지방 방향의 최대 혼잡 예상 시간대를 지나고 있는데요. 지난주 같은 시간대와 비교해 더 길게 막히는 노선이 많습니다. 1번 경부선 부산 방향 총 정체 길이가 2배 가까이 늘어서 무려 42km 구간 버거운데요. 특히 충청권에서 많이 답답합니다. 북천안부터 천안 부근까지 9km 먼저 막힌 뒤 천안 휴게소부터 남이분기점까지 무려 22km 구간 정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대 지나실 때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같은 남이분기점에서 만나는 35번 중부선은 남이 쪽이 더 어렵습니다. 진천 부근에서 진천터널까지 5km 밀리고 이후 오창부터 남이분기점까지 12km 구간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45번 중부내륙선 창원 방향 충청권을 진입하기가 불편한데요. 여주분기점부터 감곡 부근까지 10km 버겁습니다. 수도권 상황입니다. 50번 영동선에선 정체 구간이 가장 많은데요. 강릉 쪽 반월터널부터 부곡까지 8km 속도 줄이고 더 가서 신갈분기점과 용인에서 각각 5km씩 막힙니다. 15번 서해안선은 목표 쪽이 더 힘겹습니다. 서평택 분기점을 시작으로 서평택 나들목 지나 서해대교까지 12km 구간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황서희였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거리의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이 동해원 리포터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왔는데요. 함께 들어보죠. 자, 취임 100일 시민들은 어떤 점을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네,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정부. 시민들은 어떤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거리에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정말 일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된 것 같아요. 걸어가면서 뭐 서류를 보시거나 관세 협상을 하면서도 새벽 2시, 3시 가리지 않고 전화를 받고 실무를 하시는 모습들이 정말 열심히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혼란스럽게 임기를 시작하셨는데 인수위 없이 시작해서 사실 좀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출발한 것 같고 아무래도 내각에 경험 있는 인사들을 기용한 게 가장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임기 초반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재난 상황에서 현장에 바로 달려가서 대응책을 제시해주고 또 시민들을 위로해주는 모습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대통령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가장 크게 잘하는 것은 예전부터 적폐청산이라고 하던 것,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진척이 되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면은 행정 처리를, 행정 대응을 신속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정 운영 상황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쉬운 점은 뭐라고 했을까요? 하지만 기대와는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아쉬웠던 점에 대한 시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대통령 출마를 하시면서 증여세와 상속세에 관련해서 공약을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기대한 부분에 많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상속세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조금 높고 30년 전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뀌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또 다른 당과의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본인의 중심으로 너무 독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동안 쌓인 많은 문제들이 각계각층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동시에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적어도 남북 대화가 재개되고 좀 상시적인 남북 관계를 위한 조직, 그다음에 제도화가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또 외교적으로도 번영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잘 정착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산층인데 자꾸 중산층들의 세금을, 집에 대한 보유세를 자꾸 올릴 것 같고 국민들이 세금으로 인한 걱정을 안 하게 국정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어떤 결정에 있어서 조금 더 소통을 강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그 한국 근로자들의 사건에 대해서 빠른 대처와 해결에는 좀 국민 마음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기도 하고 또 미국에 대한 강한 대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예원 리포터였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서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미국 워싱턴 DC의 노정민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정민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야, 미국에서는 이재명 정부 100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예, 일단 지난해 2월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당시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의 상황을 미국에서도 예의주시해 왔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지금까지 어찌 보면 미국에게 있어서는 좀 안정감 있는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줬던 시간이 아니었나 이제 그게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이재명 정부 100일은 미국에게 어떤 지난 혼란의 시기를 딛고 대한민국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메시지를 주기에 충분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를 앞세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외교, 경제, 대미 관계에 있어서 이전 정부와는 좀 결이 다른 정책을 펼 가능성이 이미 점쳐졌었고요. 또 다수 여당을 등에 업은 좀 강력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지금까지 어떤 미국 내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반응 평가를 쭉 이렇게 좀 정리해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유지하면서도 북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실용적 외교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미국과의 경제 현안에서도 섬세한 균형을 조율했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식 무역 정책이란 이제 도전적인 과제를 마주하고 있고 특히 한미 간의 무역이라든가 비자 문제 등이 앞으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25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었는데 미국에서 네네. 나오는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를 열심히 한 덕분에 한미 정상회담이 좀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는데요. 특히 이제 한미 간의 신뢰라든가 파트너십이 재확인됐다 이런 평가가 많았고 특히 이제 양국 간에 체결된 무역이라든가 이제 투자의 큰 틀,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의 무역 투자나 관세 인하, 선박, 배터리, 반도체 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양국 간의 협력 증대 가능성이 큰 주목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대중 정책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을 앞세우는 유연성을 발휘하면서도 반대로 이제 미국이 한국에 기대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용했다는 점에서 이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좀 기대를 거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측에서 제기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좀 양국 간에 있어서 어떤 합의의 구체성이 좀 부족했다. 네. 특히 이제 일부 핵심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미뤄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한국이 이제 미국과의 어떤 무역이나 투자에 있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그런 비용 부담이 앞으로 좀 커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죠. 맞습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그럼 뭐라고 보나요?
예, 제가 이제 미국 언론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최대 성과를 이제 4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었는데, 첫째는 이제 한미 동맹의 안정성을 확인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특유의 거래적인 접근에 있어서도 이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이제 동맹 관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은 미국 내에서도 최대 성과를 보고 있고요. 둘째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된 것도 큰 성과로 좀 꼽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어떤 협상과 외교 유연성을 확보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셋째로는 이제 경제와 투자 분야의 협력을 꼽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 기업이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어떤 최대 성과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여기에는 이제 최근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미국 내 비자 문제를 비롯한 어떤 법과 규제의 제도적 안정성이 확보돼야 된다, 이런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어떤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 의지를 보이면서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할 것을 강조한 것, 그리고 양국이 어떤 동일 선상에 있어서 대북 접근법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서는 하나의 최대 성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계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한미 동맹의 틀을 안정적으로 다졌고 또 경제 협력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는 큰 성과로 이제 평가하고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기조와 분위기가 유지되겠지만 어떤 한미 간에 있어서 지금 뭐 불확실성이나 어떤 갈등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런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관건은 양국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약속을 명확히 하느냐,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미국 측에 있어서 이것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행하느냐, 뭐 여기에 좀 달려 있는 것 같고, 예. 특히 이제 미국이 이제 한국 기업의 투자를 원하지만 최근 논란이 됐듯이 이제 비자 문제, 이민 정책 등에 있어서 한국인 노동자에게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보일 것이냐, 이 여부가 양국 간의 신뢰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또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어떤 동맹의 범위와 수준, 안보 부담 등에서 또 한국이 얼마나 협력할 수 있을지, 또 중국, 북한, 러시아 같은 외교적 요인은 어떻게 조율할지도 관심사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한미 관계 앞에 놓인 숙제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살고 계신 우리 한인 동포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한인 동포들도 지난해 말부터 사실 한국의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이 많이 불안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제 마치면서 한국이 어떤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고 또 한국의 존재감이 이젠 더 좀 분명해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요. 또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 발전에 있어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인 동포들을 위한 뭐 정책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투자 기회 확대라든가 이민 비자 절차 개선,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한국이 어느 정도 좀 목소리를 좀 내주기를 그렇게 좀 바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체포 구금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미국 네네.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잖아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미국은? 일단은 조지아주에서의 발등이 불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일단 뭐 조지아주에서는 이 공장이 이제 대규모 중요 산업 프로젝트의 하나였고, 이를 통해서 가져올 일자리와 경제적 효과를 늘 강조해 왔는데, 이번 사태 이후에 이제 지연이 불가피해지면서 정말 조지아주가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고요. 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내에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큰데, 일단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제기하고 있고, 또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과연 가능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한국과 같은 동맹국 근로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신뢰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미국 의회조사국도 이번 사태가 한미 관계의 악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도전 과제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비자 제도가 좀 개선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한인 동포들, 또 미국 정착을 받아는 유학생들도 이것을 좀 바라고 있는데, 때마침 오늘 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업 비자 신청할 때 신청비를 무려 100배나 높이면서 10만 달러, 1억 4천만 원 지불해라, 이런 행정명령에 서명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유학생들이나 한인 동포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결국은 한미 간의 경제 협력의 어떤 갈등 요소,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의 외교나 협상력이 중요한 때인 것 같고, 또 미국 정부도 이 문제를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않을까 이런 좀 주문의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노정민 통신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연결하죠. 김민정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의 김민정입니다. 일본은 이 대통령 100일 어떻게 평가하나요? 네, 일본 언론들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은 편인데요. 이시바 총리가 또 9월 말에 한국을 방문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할 것이라고 언론들이 보도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엄격한 시선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지난 8월 15일에도 별도의 담화를 요구하거나 사죄를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서 한일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고 일본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마이니치 신문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번에 한일이 안고 있는 지방 상생 문제, 인구 감소 문제 등의 과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를 이뤄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사실상 지금 총리직 사임을 표시를 했는데요. 그런데 기시다 총리도 이전에 퇴임을 표명한 이후에 작년 9월에 한국에 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시바 총리가 이제 퇴임을 하겠다라고 하고 한국에 가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일단 차기 정권의 우호적인 한일 관계를 넘겨주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취임 100일 연설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새 일본 정부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질문 안에는 이시바보다 힘들 것이다라는 뉘앙스가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대답한 것을 보도했습니다. 아사히는 일본과의 관계는 외교에서 이제 투트랙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고요. 일본 언론들은 어떤 이 100일을 평가를 하기보다는 한일 관계 측면에서 기사가 대부분이었고, 또 최근에 박진영 JYP 대표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내정이 된 것이나 또 통일교회 한학자 총장이 검찰에 출두한 것도 일본에서는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지난달 23일 미국 가기 전에 일본을 먼저 방문해서 이시바 총리랑 정상회담을 가졌잖아요. 네. 그만큼 일본을 중시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네, 일본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은 것은 한일 관계를 중시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실리주의적, 현실주의적인 대통령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과 미국을 외교의 첫 상대로 삼아서 국익을 중시하는 실리 외교를 본격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미일 협력 관계를 토대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이제 한국이 말하는 실리 외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어떤 새로운 반성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일단 오부치 김대중 선언의 인식을 같이 하겠다라는 것에서 일단락 지었고, 보다 실질적으로 인적 교류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를 하기로 했고요. 정상 간 셔틀 외교를 계속해서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일이 함께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내에서는 너무 엄격하다, 반일이다, 너무 싫다 등의 여론이 강했는데, 일본에 온 이후에 웃음을 지으면서 이시바 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도가 되면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대통령이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민주화의 전통을 이어받은 민주당이지만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는 다르며 국익 중시의 실리 외교, 적대 세력을 전부 부정하지 않고 한미일 협력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도 어느 정도 이어가는 등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용하는 진정한 실리주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이제 일본 총리가 곧 바뀌기 때문에 정말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총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후보들은 다카이치 사나이 전 경제안보상, 고이즈미 현 농림수산상, 하야시 관방장관,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 담당상 등인데요. 일단 가장 유력한 다카이치 사나이 전 경제안보상은 일본군 위안부에 일본군의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라고 부정을 하고 있고, 매년 야스쿠니 참배를 하는 우익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지난 8월 15일에 야스쿠니를 참배를 했습니다. 네. 하야시 관방장관은 온건 보수파로 정책 경험이 가장 긴데
95년에 처음 당선이 되어서 벌써 7선 의원이고요. 외무상, 농림수산상, 문부과학상을 지내고 있고 지금은 관방장관직에 있습니다. 가장 지명도가 낮은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은 인공지능 우주개발로 세계를 리드하는 일본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이 고바야시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야스쿠니에 있다며 야스쿠니를 자신도 자주 참배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후보가 우익적인 사상이 굉장히 강한 후보들이기 때문에 누가 당선이 되어도 한국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향후의 한일 관계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미국 조지아주에서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일본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이번에 한국이 많이 이제 구금이 되었지만 사실상 여기 일본인도 3명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이들은 이제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이 되었다가 대한항공 전세기로 이제 일본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했고 이화여 외무상은 구금되어 있던 일본인 3명이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상황에 대해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응해 왔다며 당연히 미국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런 사안이 또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당국 간에는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대응을 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런 일이 일본인을 대상으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현지에는 일본인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고요. 네. 포브스 재팬은 이번 한국 사태를 두고 이러한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한국의 대미 감정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보도를 했고 만일 일본인이 더 구금이 된다면 일본도 마찬가지로 대미 감정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의 김민정 통신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32분입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9월의 20번째 날이자 주말인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경기 내륙이나 강원 영서, 충북 북부, 남부지방 일부는 곳에 따라 앞으로 5mm 내외의 비가 조금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밤까지, 강원 영동은 내일 오후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더 예상되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이렇게 낮 동안에 큰 더위 없이 오늘 25도 안팎의 기온을 이어갈 텐데요. 제주와 경남권은 오늘까지 최고 체감온도 31도 내외로 좀 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4도, 강릉 22도로 아주 선선하고요. 세종과 대전, 광주 26, 대구, 제주는 28도로 좀 덥고 부산은 29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평년과 낮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데요. 그래도 다음 주 수요일에 전국에 또 한 차례 가을비가 내리기 전까지 기온은 평년 수준을 거의 유지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9도, 어제와 오늘 서울에 4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주말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 씨가 알려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도로는 도로가 통제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동화면세점 앞에 9만 명의 집회 참가자가 모이는데요. 세종대로 서울역 방향으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서울시 의회까지 집회를 준비하면서 전 차로가 통제되고요. 반대 방향 차로를 나누어서 지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은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철교에서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밀리고요.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면 전 구간 통과하는 데 35분 정도 걸립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화도에서 5km 막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총 40km 정체인데 천안에서 남이 분기점까지 가장 많이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안산 분기점에서 짧게 주춤하고요.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획. 진짜 민주주의.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 100일 평가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대표적인 보수 농객이시지만 계엄을 반대하고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이죠.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100일 동안 잘했나요?
글쎄요. 이 사람마다 이 점수를 주기는 점수마다 사람들이 가점이 다르니까 점수는 그렇습니다만은 저로서는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불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기 나름이죠. 물론 100일의 시작이니까요. 뭘 만족하세요? 우선 정부를 흔들어 깨웠다는 점이 제일 만족할 만한 점이죠.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지역에 다니면서 역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깨우고 있다는 점, 이제 그런 점들이 저는 지난 3년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뭐 자극이라고 할까, 새로운 어떤 전환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죠. 정부랑 지자체를 깨운다는 얘기는 그동안은 잠들어 있었나요? 일 안 했죠. 아, 네, 놀았습니다. 네, 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단체장들이 지방에는 거의 뭐 왕이거든요. 네, 네. 단체장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 중앙에 전부 쳐다보고 돈만 달라고 하지 그 돈을 너 어디 쓸래 이렇게 대통령이 물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방단체장들이 답을 못하고 있거든요. 강릉에도 그랬고 그렇죠. 광주도 그랬고 그래서 깨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제 새벽에 출근하기 시작했죠. 네. 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봅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은 사실 국정 운영의 어떤 어젠다를 뭐 제대로 설정하지 못해서 공무원들이 다 놀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네, 일상적인 일도 처리가 안 됐죠. 대통령이 뭐 술 먹고 늦게 출근하고 그러니까 네. 공무원들이 안 돌아가죠. 제일 만족하신 게 이제 정부를 깨웠다는 표현에서 국정의 아젠다들을 다 하나씩 던지고 있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일 불만족스러운 건 뭡니까? 지금 이제 중도 실용을 내걸고 막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출발했는데 이때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된 거는 주로 좌파적 어젠다는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법 개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그런데 소위 우파적 아젠다, 예를 들어서 원전 문제라든지 뭐 이거는 우파 아젠다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그 국가 아젠다가 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산재 문제를 보는 어떤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다소는 편향된 또는 부분적인 어떤 직역의 또는 어떤 정치 그룹의 이념만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 또는 그런 질문만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논란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외교 안보 분야는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 미국 문제는 우리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 하기가 굉장히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워낙 급변하면서 그러니까요. 소위 미국이 동맹 구도를 깨고 지금은 그 아주 고전적이고 이미 사라진 거로 우리가 기대했던 제국주의적 어떤 전환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동맹에 대한 투자기금 뭐 이렇게 되어 있어 우리가 3,500억 달러, 일본이 5,500억 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투자기금이라기보다는 마치 조공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러게요. 3,500억 달러 받아서 투자 의사결정도 자기가 하고. 자기들이 미국에 알아서. 완전히 그냥 돈을 내라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요. 돈 내고 있다더라 이런 식의 그 강압적 태도로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그 제국주의적 횡포를 느낀다고나 할까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건 그걸 이제 우리 정부가 잘 소화를 하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잘하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국민적 합의가 있는 선을 맞춰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또 굉장히 분열돼 있고 또 우파 국민들이라 그러면 뭐 아직까지는 이 선거 후유증이라든가 또는 윤석열 정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끌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도자에게 뭘 어떤 그걸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이 안전벨트 단단히 매야 된다. 그런 기분을 좀 느끼고 오히려 호소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죠. 네. 근데 또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이 말도 안 되는 그 5,500억 달러에 서명을 해버려가지고. 서명하고 총리를 바꿨죠. 그러니까 일본의 그 내각제라고 하는 것이 참 재밌는 정치 제도다 이렇게 우리가 쓴웃음으로 웃게 되는데 이번에 영국 같은 데 가서는 지금 트럼프 정부의 문제가 뭐냐면 어떤 공적인 국가 일하고 말하자면 트럼프 일가의 개인적인 일을 구분이 잘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막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영국 가서는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영국의 자기 골프장에서 디오픈을 하려고 하나 이런 오히려 예. 궁금증만 일으키는 그래서 아직까지 사실은 미국이 안정된 체제가 아니고 세계 전체적으로 아주 지금 미국이 입각하고 있는 트럼프 정책이 입각하고 있는 경제 정책들은 사실은 경제 이론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맞아요. 주장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투자를 늘리면서 국제 수지도 적자를 줄여라 이런 요구는 상반된 주장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근데 사실은 미국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오류가 검증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걸리죠. 그래서 더욱더 이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어떻든 뭐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는 잘 대처하고 있다고 봅니다. 3,500억 달러 같은 금액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태어나서 미국에 투자한 총액에 맞먹거든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절대로 대통령이 함부로 타협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협상하고 시간을 벌고 네. 또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견딜 수 있을 만한 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예를 들면 뭐 박정희 대통령 때는 뭐 여러 가지 비극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75년도에 주한미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박 대통령이 결국 77년도에 방위산업을 만들어내고 그 방위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부가세를 10%로 만들어내는 일련의 뭐라 그럴까요? 참 격렬한 어떤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로 따지면 지금 또 그와 같은 형태의 질문들이 또는 국정과제가 우리 앞에 지금 봉착하고 맞습니다.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변해서가 아니고 미국이 하나의 제국의 체제로 바뀌고 있는 변환 중에 맞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도 교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걱정이 참 되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당면한 최대 난제예요. 뭐 외교 문제이면서 경제 문제이면서. 네, 미국 문제 있고 경제 문제 있고 그렇습니다. 정치 분야의 100일 뭐 특검이 진행되는 양상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너무 늦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처리가 늦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점에서 제가 사법부에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만은 사실은 국회가 내란 재판부를 만들어 달라고 하기 전에 사법부가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일반 형사 사건과 분리해서 이거는 너무나도 놀랍고 헌법적인 시국 문제거든요. 그래서 헌법을 바이올레이션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든 사법부가 내란 재판부를 만들고 그 논란이 되는 직위원 판사에 대한 어떤 종류의 제척 사유이므로 말하자면 뭐 재판정에서 제외해주고 내란 재판부를 온전히 그 문제에 전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져야 하는데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마치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태업을 하는 듯이 또는 사보타주를 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공고, 결의 이런 걸 넘어서 입법으로까지 내란 재판부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외부의 간섭을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지금 국힘당이 소위 12.3 구테타에서 그건 뭐 명백한 궁정 구테타이고 반역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 국힘당이 어떻게 빨리 벗어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민주당은 이 내란 재판 또는 특검 재판이 이라고 하는 그 지난 시대가 던져놓은 문제들을 조기에 정리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저는 이 두 정당이 모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욕이 없는 건가 하는 약간 의구심을 갖습니다. 특검을 계속 민주당은 연장하고 싶어하고 맞아요. 이미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연장하고 재판부는 내년 여름에 가서나 1심 재판을 할 지경이고 그러니까 그건 뭐 이 지자체 선거에 임박해서 어떤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시간표를 갖고 있는 거냐. 국민들은 빨리 정상화되기를 원한다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재판부도 문제고 두 정당도 약간의 그 시간표가 국민 기대에 너무 늘어지게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내란 사태와 어떻게 그 강을 건너가느냐는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의힘이 풀어야 할 최대 난제이고 그렇습니다. 숙제라고 봐야죠. 네, 그런데 이제 국힘이나 민주나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의 그 가짜뉴스 폭로 사태가 말해주듯이 민주당은 폭로라든가 이런 어떤 대시하는 예. 이런 정당의 기질을 못 버리고 있고 국힘당은 수국골통의 소위 기질을 지금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정치가 좀 진보해주고 네. 그렇게 되면 뭐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뭐 보통 사람 출신이고 그래서 충분한 경험도 있고 해서 예. 좋은 정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이 국힘당뿐만 아니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 사법부도 그렇고 이 소위 12.3 위헌 쿠데타의 터널을 못 빠져나가고 있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느낌을 받습니다. 정규재 전 주필의 이제 기본 시각은 위헌 쿠데타의 상황을 빨리 좀 종식시키기 위해 사법부도 정치권도 빨리 노력해야 한다라는 게 기본 바탕인데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가 스스로 그걸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고 뭐 이렇게 착착착 했으면 좋았었겠지만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국회가 입법으로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상태인데 이거를 통과를 시켜놓으면 뭐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이 얘기하듯이 당연히 피고인이나 뭐 이런 측에서 위헌 소송을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또 걸리겠죠. 시간이. 헌법재판소에 가게 되면 재판은 더 늘어지게 되고 결론은 더 늦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이게 법을 발의하긴 했지만 이건 통과 안 시키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사실은 정치권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권고안이라든지 또는 결의안이라든지 압박이죠, 압박. 이런 정도의 압박을 하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조희대 대법관에서부터 의구심을 갖는 거거든요. 파기환송 빠르게 한 거. 그거. 네, 파기환송을 불과 한 달 만에 서류를 넘겨받아가지고 파기환송을 한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이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옛날부터 그 재판도 민주적 절차를 우리가 요구한다고 한다면 대통령 선거야말로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재판이거든요. 대배심입니다. 소위 대배심이 한 달 뒤에 열리는데 대법관 9명이 앉아가지고 이 사건 얼렁뚱땅으로 했죠. 뭐 얼렁뚱땅이 아니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이재명 후보는 절대 자격이 없어라고 예단을 가지고 이 사건에 달려드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듯한이 아니라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런 식의 재판관이요. 소위 국민들이 선택을 목전에 두고 9명의 대법관이 나와가지고 물론 두 명은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재명 후보의 적격성을 심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망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또 직연 판사의 여러 가지 그 날수 계산을 시간 계산으로 바꾸는 참 마술을 부린 거죠. 이 재판 판사들이 이런 식으로 국민의 전체 의지를 엇갈리는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면 사실 직연이든지 재판부를 바꿔주고 또는 말하자면 대법원장이 그 문제들에 대한 그 전국 법관회의까지 열리고 그랬었잖아요. 그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는 그런 어떤 종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다 사법부가 이 권위주의에 쩔어 있는 거죠. 사법부가 권위주의에 쩔어서 마치 그런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사법부 독립인 것처럼 호도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부득이하게 아마 했을 텐데 내란 재판부라도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런데 법 통과시키면 또 더 시간이 끌어진단 말이에요. 더 끌어지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법부에서 일단 그 대법원장이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서둘러서 소위 사법부 안에서 자체적으로 내란 재판을 전담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주는 것이 빠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헌재를 가더라도. 근데 그건 문 건너간 것 같아요. 그냥 그 직위원 재판부에 판사 1명 추가하는 걸로 끝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찔끔하고 끝낸 거거든요. 네. 참 사법부가 딱하네요. 과거를 빨리 딛고 미래로 가야 하는데 사법부가 문제고 여야 정당도 문제다. 그 말씀 들어봤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 뭘 제일 역점을 둬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때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서 국회법 통과도 물론이고 쭉 진행된 것은 그동안에 밀렸던 과제를 청소하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과제라면 역시 그 국내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의 생활을 편안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약간 우려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국민성장 펀드 이런 걸 만들어서 투자를 장려해 보겠다 또는 자극해 보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대개 국가가 운영하는 펀드의 결말은 좋지 않습니다. 대개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게 되고 역선택이 들어오거든요. 대개 그 민간의 역선택을 정부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자 종목을 선택해 지금 국민성장펀드 가지고 8개 사업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부적절한 선정일 가능성이 있고 또 민간 산업이나 민간 투자가들이 역선택을 말하자면 부실은 국민성장펀드로 떠넘기고 이익은 자기들이 갖는 역선택의 과정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급한 거는 오히려 구조조정 펀드를 일제히 좀 출범시키는 게 낫겠다. 예를 들어 지금 석유화학 구조조정이 이미 업자 자율로 시작되고 있는데 시간만 끌고 있거든요. 철강도 그렇습니다. 건설 구조조정은 우리가 디귿로 가면 유치권이라고 붙은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건설 구조조정 필요하고요. 자영업 구조조정도 필요합니다. 이건 개인 부채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구조조정을 오히려 투자를 해서 확실히 매듭을 지어줘서 경제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기존의 건설업이라든가 철강, 석유화학 또 일반 개인 자영업자들까지 새 출발할 수 있는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좀 해주는 것이 오히려 낡은 짐을 드러내는 낡은 허물을 벗는 새 출발하는 기회가 되고 그렇게 되면 민간이 자율적으로 AI라든가 이 성장 펀드들로 자금이 모이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주가 상승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사실은 기업들이 투자 행위가 선투자가 경제를 돌리는 데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석유화학, 철강, 건설, 자영업, 구조조정 진짜 중요한 숙제인데 참 어려운 거거든요.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정부도 함부로 손을 못 대는데 그러나 과감히 이거부터 시작해라. 이게 충고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국정과제를 정부가 제시했습니다만 1호 과제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이재명 정부 개헌할 수 있을까요? 개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정당 구조로 보면 저는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5년 단임제도 의외로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4년 중임제로 가게 되면 지금 이제 권력 구조가 문제인데 그동안에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지금 우리가 보면 오히려 제왕적 국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권력 구조 개편 문제를 저는 크게 필요성이 있나 하고 거기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에 필요하더라도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게 좋고 또 헌법 논쟁이 시작되면 모든 헌법 전 조항에 대해서 논쟁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이 벌써 한 4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헌법에 대한 논쟁이 전 분야로 확대될 경우에는 저는 의외로 성과가 없을 거라고 못하죠. 너무 많이 해놓으면. 못하기도 하고 또 하나 우리가 정치 전체 전선을 놓고 보자면 지금 그 소위 보수 집단 또는 보수 국민들은 아직까지 체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맞아요. 말하자면 음모론에 빠져 서욱대 늪지대에 빠져 서욱대 허욱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정도의 정치적 논전이 가능하려면 약간의 시간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수 국민들에 대한 어떤 배려의 차원이라도 조금 보수가 정상화되기를 참 딱한 주제입니다만 좀 기다려줘야 된다. 좀 기다려주는 어떤 배려와 관용이 필요하다. 지금은 때는 이때다고 밀어붙일 때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좀 정신 차릴 때까지 시간을 좀 더 딱한 일이죠. 줘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부 마치겠습니다. 1시 2부에 다시 올게요.